안녕하세요. 여러분들 7급 강의 공부하시는데 아마 제일로 그 애로 있는 과목이 경제학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93년도 처음으로 경제학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7급을 강의를 했었거든요. 7급반을 처음 했었는데 7급 공부하시는 분들이 경제학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가 다른 과목들은 되게 많이 풀어보고 암기하고 이러면 되는데 경제학은 그런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이제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수학을 많이 쓰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애로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마인드를 갖다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건데 특히 이제 문과를 오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문과 분들이잖아요. 행정직이라든지 세무직이라든지 이런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문과가 오신 분들이 수학하기 싫어가지고 문과에 왔는데 다시 시험 공부하려다 보니까 또 수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시는 걸 제가 봐왔어요. 그래서 경제학은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조금 처음부터 수학을 피해가려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수학을 피해가려고 하시면은 도리어 이 수학 때문에 점수를 못 얻게 돼요. 특히 이제 여기 지금 CPA들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해가 된 사람들은 점수가 한 80점대 쉽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공부가 안 된 사람들, 암기식으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60점을 못 넘깁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고도 와가지고 저는 문제만 보면은 문제 답이 딱 보이는데 기출 문제죠. 자기가 풀어본 문제들. 그런데 왜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잘못 길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제 문제 스타일은 눈에 익었는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만 내용을 꼬면은 문제를 풀어내지 못합니다. 경제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학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강의가 기초 수학에 대한 그런 강의인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완전히 어떤 하나의 공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공부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수학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돌파해서 간다.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수학을 갖다가 얼마큼 다시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려고 나눠드린 그것이 과거에 제 틀 만들기 경제학 연습 부록에 붙여놨던 거예요. 이것은 원래 제 책에 옛날에 97년도, 99년도에 나왔던 단내리기 미시경제학 제2장 전체를 갖다가 요약을 해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다가 좀 부족하시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가까운 도서관에 가시면 제 책이 다 있습니다. 법문사에서 나온 단내리기 미시경제학 제2장을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풀이해서 놨어요. 진짜 수학 같은 느낌이 안 들도록 해놨으니까 참조를 하시면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정도면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수준에서 필요한 경제학 수학 내용을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문제를 직면할 때 전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경제학 공부를 할 때 경제학이라는 것을 만들 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시각이라고 하는 거, 경제학이 어떤 시각으로 만들어졌느냐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론이 만들어졌겠죠? 이론이. 근데 이 이론을 표현하는데 여기 이제 표현 도구가 있는 겁니다. 표현 도구가 있어요. 이 표현 도구는 여러분이 경제학 처음에 딱 배우시면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글로 그냥 써가지고 하는 게 있죠. 써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못한 것은 이 두 밑에 있는 것이죠. 여기 그래프하고 수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여기 지금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기 약간만 트레이닝을 받으시면, 지금 여기서 강의는 한 3시간 정도의 트레이닝만 받으시면, 여러분이 경제학 문제를 푸시거나 책을 보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의 사실 수식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제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처음부터 시각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이 시각을 갖다가 어떤 이론 체계를 통해 가지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정당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론을 만들 때 여기에 많은 공리 체계들이 사용됩니다. 공리 체계들이. 이 공리 체계의 형식에 딱 맞는 수학만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진짜 수학책에서 뭐 정석책을 볼 때 이렇게 쓰는 수학책 있죠. 그 수학책에서 보는 수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래서 범위가 딱 한정되어 있어요. 이제 그거 몇 개만 어떤 식으로 이제 읽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만 여러분이 숙달을 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책 보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계속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분야고, 어떻게 하면은 저한테 누가 이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수학을 이만큼만 하면 된다,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의 고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책을 쓸 때부터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장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단내리 같은 경우에는 제 2장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장이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하면서도 저는 수학을 많이 써서 강의를 합니다. 지금은 수학을 안 씁니다. 이번부터는. 이번에 새로 에코 119 책을 내면서부터는 제가 수학을 거의 안 씁니다. 안 쓰는 이유는 그건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선입견 때문에 제가 수학을 많이 쓰면은 처음부터 좀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따로 생각을 했던 것이 이 수학 기초 특강 같은 것은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수학 그 내에서는 본 강의에서는 수학을 가능한 한 조금 쓰자. 제가 좀 전략을 쉽게 얘기하면 바꿨습니다. 골치를 덜 아프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최대로 풀었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어떤 그 표현의 공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여러분이 몇 개 이해를 하시면은 경제학이 이 반복적인 공리가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체책을 보는데 아주 수월하게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서브에는 원래 제가 틀 만들기 하고 그 다음에 단내리기 제 책들은 옛날에는 다 이 공리 체계를 이용해가지고 제가 과거에 연구를 했던 논문들에서 사용됐던 그런 공리 체계를 이용해가지고 책을 다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갖다 완전히 배제를 해버리고 책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범위, 이걸 이제 설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수식이나 그래프, 과연 이런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여기에 사용되는 그래프와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금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도구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도구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걸 수학을 공부하는 것과 도구를 공부하는 것을 완전히 구분을 하실 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 운전 대부분 다 하실 줄 알 겁니다. 하지만 운전하실 줄 알려면 여러분 아마 타이어 빵꾸 났을 때 갈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마 고민 별로 안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차를 갖다가 몰 때는 그런 고민을 안 합니다. 핸들 어떻게 조작을 하고 어떻게 다른 기어는 어떻게 놓고 이런 것은 고민을 하셨지만 타이어 빵꾸 때우는 거 아니면 기름 새로 집어넣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고민 안 하셨을 거야. 그것도 똑같은 거란 얘기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는 수학을 배우고 있는 것이지 수학 자체를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쓰느냐는 조작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조작법. 아시겠어요? 수학의 조작법을 배우고 있는 거야. 수학의 조작법을 배우려면은 수학의 특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운전을 한다면은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차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건 여러분이 쉽게 알지만 차가 그럼 백을 할 때는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될까? 그건 좀 헷갈립니다. 머릿속에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백을 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백을 할 때도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근데 그 원리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안정적으로 딱 집어넣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머릿속에서 그 논리 구조를 찾아내기 위해서 복잡한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안정적으로 저렇게 되는구나 알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 없이 하게 됩니다. 쓸 수 있게 돼요.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들을 갖다 수학으로 표현을 해왔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규칙들이 있을 겁니다. 그 규칙들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몰라요. 저같이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그 규칙을 알고 있죠. 특히 저는 이제 방법론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 좀 더 규칙을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시행착오를 안 거치고 안정적으로 그 규칙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런 연습을 시켜드리는 그런 그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수학을 한다면 기분 가지지 마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바람직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시작을 했으니까 시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생각하는 것은 이 미시 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패러다임 공리 이런 것들은 미시 이론에 관련된 건데 또 거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뭐 논쟁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학은 더 이상 뭐 새로운 게 없습니다. 거시 가도 미시에 쓰이는 것이 똑같이 이제 쓰이는 것이고 기본적인 거기는 이제 그 내에서 어떤 주장들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만 다루는 것이 이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단 그 기본적인 시각을 갖다가 미시적인 시각을 갖다가 마인드를 갖다가 일단 형성을 하신 다음에 거시를 응용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 거시에서 미시 부분 이게 아주 전통적인 시각인데 여기 사용되는 시각은 우리가 보면은 크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가장 이상으로 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완전 경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완전 경쟁의 형태의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은 아주 이상적인 시장.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익은 공익이 되는 시장입니다. 공익이 달성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거거든요. 사익은 공익.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시장에 들어와 있는 참여자들이 각자 자기 이익만 다 취해. 그게 사이익이죠. 근데 자기가 의도했건 안 했든 간에 이것은 사회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상태가 돼. 공익이 돼. 이것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려는 거예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시경제학 체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해나가다 보시면은 사실은 처음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따로따로처럼 돼 있고 대부분의 책들이 따로따로 이론들이 가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쓰여진 책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시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제대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제대로 쓰여진 책들이 없고 대부분은 뭐냐면 그 장 하나하나의 내용을 갖다가 모아놓는데 그 급에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려는 게 뭐냐면 바로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던 사익은 공익이라고 하는 논리가 바로 철저한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사회, 그 다음에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회, 이런 것들이, 이런 사회가 이런 꼴만 맞춰준다면, 완전 경쟁 시장의 꼴만 맞춰준다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소위 비개입주의 철학을 이야기하려는 게 일단 기본적인 가장 중심이 되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를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정부가 개입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런 것을 갖다 논할 때 거기 보시면 결론은 다 일관되게 똑같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 모형을 가지고 설명할 때는 항상 정부가 개입하면 개입하지 않으면 못하다라는 것이 항상 나옵니다.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이론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런 것을 설명하려고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냐는 걸 여러분이 거꾸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시각이 있어서 이런 이론이 만들어진 건데 여러분들은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거꾸로입니다. 거꾸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장 개방해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요즘 뭐 뭡니까 자유무역 협상 가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칠레, 일본, 뭐 중국 이렇게 해서 막 우리가 지금 여러 군데하고 지금 교섭을 들어가고 있는데 그럼 자유무역을 하면은 바람직하느냐 아느냐 그런 질문을 하면 주류 경제가 답은 일관됩니다. 무조건 뭐예요? 바람직하다가 나옵니다. 주류 경제에서는 바람직하다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비개입주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관세를 매기거나 보호무역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일관되게 나오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론 자체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를 매기면은 분명히 그 사회가 더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론은 항상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이론을 끄집어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이론에 근거해가지고 자유무역을 하는 것이 보호무역보다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처음부터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인데 우리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삼아가지고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일 수 있다는 얘기. 무슨 얘기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은 공부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주객이 전도됐든 어쨌든지 간에 자우전 시각이 중심적인 시각이 뭐고 그걸 갖다 이론이 맞춰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시장이 이렇게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 때 시장에다 놓아두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 때가 바로 뭐냐면 시장 실패 상황입니다. 시장 실패. 시장 실패에서는 정부 개입으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효율성 증대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책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 불안정 경쟁이라든지 뭐 공공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외부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정보 비대칭이나 불안전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면 거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때의 결론은 항상 이래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답니다. 단 여기서 전제로 삼는 건 뭐예요? 이들은 여전히 비개입주의 철학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때 너무나 과도하게 개입은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정부 실패가 생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정부가 효율성을 더 떨어뜨리는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 줄거리야. 우리 미시경제학을 배우는데 전체 줄거리입니다. 이 줄거리를 가지고 각 장이 다 구성되는 거예요. 관세를 부과할 효과, 뭐 가격 통제를 하는 효과. 요새 지금 뭐 강남 아파트 투기 잡겠다고 그래서 지금 뭐 조세를 어떻게 하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때 논의하는 거 보세요. 시장주의자적인 생각을 가진 경제학자들하고 그렇지 않고 관료들하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야기가 거의 엇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 논의는. 그런데 거기 논의를 보면은 항상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서 시장을 개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논의를 할 때 사람들이 머릿속에다가 사실은 주류경제학의 이론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안 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 꼴을 갖추고 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현실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에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시장 실패 상황인데도 완전 경쟁 시장의 이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분명히 더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가격 통제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것은 이 이론의 전제를 갖다 망각한 거예요. 시장주의 철학을 갖다 막 받아들여버린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 이런 것처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이론을 적용할 때 있어서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큰 이 두 개의 테두리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이걸 가지고 적용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적용을 할 때는 항상 사실은 큰 시각으로는 이렇게 두 개의 시각인데 기본적으로는 비개입주의 시각이지만 분명히 주류 경제학에서도 시장 상황이 완전하지 않을 때는 그럴 때는 정부가 개입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책을 보통 배울 때는 이쪽 부분이 상당히 무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국식 경제학을 배우기 때문에 미국식 경제학은 철저한 그런 시장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쪽을 훨씬 더 강조하는 쪽으로 논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쪽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경제 이론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미시경제학은 거시경제학은 그 다음 얘기죠. 여기부터 이제 개입이냐 비개입이냐 가지고 이제 다시 어때요? 거시경제 현상, 실업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논쟁을 막 벌이는 게 거시경제학이고 그러니까 이건 이 다음에 연장선상입니다. 이것은. 자, 그런데 이제 이론을 만들 때 그러면 이론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합리화를 시키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론을 만드는 방법, 미시경제학 이론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거기 여러분들 그 부록 11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11페이지. 자, 부록 11페이지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은 합리성 달성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시경제학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미시경제학 파트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건 의사결정 이론입니다. 아시겠어요? 의사결정 이론이야. 그러면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성이라는 건 뭐예요? 합리성은
우리가 경제학, 미시경제학을 딱 배울 때 거기서 가장 먼저 미시경제학 앞에 1장 딱 배우면은 합리성이라는 개념 나옵니다. 희소성 내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희소자원을 갖다 합리적으로 배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가 끄집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래서 바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잉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잉여 극대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잉여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어차피 지금 이 자체를 강의하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써먹어야 되니까. 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잉여냐면 우리는 이때 잉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잉여하고 이윤을 많이 착각을 해요. 사실 경제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책들도 보면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 막 써 있는 책도 많습니다. 잉여하고 이윤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생산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생산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에서 비용을 다 털어낸 상태에 남는 게 이윤이에요. 그런데 잉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잉여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선택이냐 아니냐는 기준일 뿐입니다.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잉여라고 하는 것의 극단적인 하나의 형태일 뿐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기업이 생산활동 하다 보면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손해보는 일이 있죠. 그럼 이윤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잉여는 그래도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학에서 처음에 대원칙으로 분명히 처음에 출발할 때 잉여극대화 원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경제원칙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경제 이론을 만드는데 대원칙이에요. 미시경제학 이론에서는. 이게 경제원칙이 도달되는 상태를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계속 가면서. 소비자 이론도 마찬가지, 기업 이론도 마찬가지, 누구든 다 경제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 이걸 계속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잉여라는 것은 뭐냐? 잉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최선의 선택이다 그런 개념일 뿐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잉여라고 부릅니다. 잉여가 있으면은 최선의 선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최선의 선택 기준입니다. 이것은. 그럼 최선의 선택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하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선택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에서 포기되는 최고 수입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 수입보다도 이 수입이 크면 어때요? 그러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죠. 이걸 선택했을 때. 그러잖아요. 이 선택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이 선택 과정에서 포기된 다른 수입, 최고 수입보다도 더 크면 어때요? 이보다 더 나은 수입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최선이야.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이게 잉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 뒤에 있는 걸 뭐라고 정의해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렇죠?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어떤 선택에서 발생하는 수입에서 기회비용을 빼 그것이 바로 잉여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잉여를 갖다가 극대화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을 연습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미시경제학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항상 경제 주체가 이런 과정을 착실하게 밟아가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론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시경제학에서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서 딱 경제학 제일 첫 장 열어가기 시작할 때 희소성, 그 다음에 기회비용, 잉여, 경제원칙 나오면 여기 딱 외고 그 다음 딱 나가서 공부할 때는 싹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잘못된 경제학 공부법이야. 이렇게 되면. 물론 책들도 그렇게 잘 안 써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연결이 쭉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거기 11페이지 소개하는 건 뭐냐면은 이때 잉여 극대가 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윤 극대화하고는 틀립니다. 잉여라고 하는 것은 손해라면은 가장 적은 손해를 선택하는 것이 잉여가 극대되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수익이라면 가장 높은 이득, 이윤이라면 가장 높은 이윤이 생긴다면 가장 높은 이윤을 찾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것에 대한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표현되는 그런 잉여 극대의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소비자 이론이다 그러면 소비자는 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에서는 의사결정 목표가 뭐라고 배우죠? 소비자는 의사결정 목표가 뭐예요? 효용극대화란 말이에요. 가게는 무조건 효용극대입니다. 효용극대화라고 배웁니다. 이 효용극대화가 바로 뭐예요? 잉여극대화의 하나의 양상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잉여를 극대화하면은 효용극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업이 예를 들어서 비용을 극소화한다. 비용을 극소화한다. 이것도 뭐예요? 잉여 극대의 구체적인 형태일 뿐이야. 이게. 그 다음에 비용을 극소화한 다음에 또 무엇을 해요? 이윤을 극대화하죠. 이것도 잉여 극대화의 한 양상일 뿐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원칙이 경제 원칙이 잉여 극대화 원칙인 거야. 이것을 추구해 가면 이것들이 다 달성이 돼. 이론 내에서.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11페이지 소개하려고는 세 개의 그 잉여 극대 기준, 이 잉여 극대 기준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구체적으로 사용됩니다. 각 이론을 만들 때 사용되는 룰이에요. 경제학에 사용되는 이 잉여 극대의 룰은 딱 세 가지 룰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룰. 그래서 첫 번째 룰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룰. 이게 이제 합리성 기준 1번입니다. 첫 번째 합리성 기준. 자, 첫 번째 합리성 기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보죠. 사과장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사과장수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과장수는 여기서 보면 기업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을 만든다면 목적은 뭐냐면 이윤 극대화야, 목적은. 그렇잖아요? 이윤 극대화인데 우리는 이것을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왜? 무조건 잉여 극대만 시키면 이윤이 생긴다면 이윤 극대가 될 테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 그러면 사과장수에 예를 들어서 사과를 갖다가 의사결정을 해나갑니다. 첫 번째 사과, 두 번째 사과, 세 번째 사과, 이런 식으로 사과를 갖다가 몇 개 팔으면 가장 이득이 될 거라고, 잉여 극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N개 사과, N 플러스 1개 사과, N 플러스 2개 사과,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흘러갈 때 이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사과장수는. 내가 이 첫 번째 사과를 갖다 파는데 이때 기회비용이 얼마나 들까? 기회비용이 얼마나 들까 생각을 해요. 300원이야, 기회비용이. 그러면 내가 이놈을 갖다 팔면은 이때 얼마를 받을까? 다 알고 있다고 합시다. 경제학은 어차피 다 가정의 학문이니까 다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300원에서 갖다 팔았더니 400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잉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잉여가 100원이 생기죠. 100원의 잉여가 생겼어요. 자, 목적은 잉여 극대니까 이게 갖다 팔아요, 안 갖다 팔아요? 갖다 팔아야지. 잉여 100원이 생겼으니까. 잉여 극대 원칙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적용하려는 것이. 자, 두 번째 사과입니다. 두 번째 사과는 320원이야. 갖다 팔았는데 400원 역시 받아. 그럼 여기 잉여가 얼마 생겨요? 80원. 역시 갖다 팔아야 되겠죠. 플러스 잉여니까. 잉여를 늘려가려는 게 목적이니까. 세 번째는 350원 생각해 봅시다. 400원, 잉여 50원, 또 갖다 팔어. 이런 식으로 쭉 해서 n번째까지 딱 왔더니 얼마가 되냐면은 390원, 여기 400원이 됐어. 그러면 여기도 잉여가 10원, 역시 이것도 갖다 팔어. 잉여가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400원, 400원 들여서 400원이야. 잉여는 0원. 갖다 팔아요, 말아요? 자, 여기는 410원을 들여서 400원을 벌어. 잉여가 마이너스 10원. 갖다 팔으면 안 되겠죠. 잉여를 깎아먹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안 갖다 팝니다. 딱 여기까지 갖다 팔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요 3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과를 갖다 팔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과를 갖다 팔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것은 기회비용일 뿐이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사과를 첫 번째 사과를 안 갖다 팔면 얼마를 벌 수 있다? 300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야. 기회비용이니까. 여기는 경제학은 지금 우리 잉여를 따지고 있는 거니까. 기회비용이 아까 저기도 그런 개념이잖아요. 어떤 선택에서 폭이 되는 수입, 최고 수입이잖아. 이 사과를 갖다 판다라는 선택에서 생기는 수입이 얼마예요? 400원. 그리고 이 사과를 갖다 판다는 선택에서 폭이 되는 게 얼마란 얘기예요? 기회비용이니까 이게 300원이란 얘기야. 이것은 사과 떼다 파는 비용이 300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물론 그것일 수도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도 있는 것 뿐이지 일반적으로는 그것은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사과 대신에 배를 갖다 팔을 때 300원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꼭 갖다 파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자, 그럼 그런 식이야. 이것들이 전부 다 기회비용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계산을 하니까
그러면 사과를 갖다가 n 플러스 1번째까지 갖다 파는 것이 가장 잉여 극대가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추론을 해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쉽게 의사결정 룰로 만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것은, 경제학은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학에 사용될 룰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한계주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경제학에서는 한계주의 원칙을 사용합니다. 한계주의 원칙. 경제학에서 한계란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한계. 한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추가로 1단위 변동시킬 때 이런 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의사결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한계주의 원칙이라는 걸. 한계주의 원칙이 이거야. 이렇게 의사결정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사과를 갖다 팔 때 발생하는 이 기회비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계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한계 기회비용. 이 사과의 한계 기회비용이야. 그럼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한계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그렇죠? 하나 추가로 넣을 때 벌어들인 수입이니까. 하나 추가로 넣을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니까 한계 기회비용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사과에서는 한계 기회비용이 320원이고 한계 수익이 400원입니다. 세 번째 사과에서는 한계 기회비용이 350원이고 한계 수익이 400원입니다. n번째 사과에서는 390원이 한계 기회비용이고 400원이 한계 수입입니다. 아시겠죠? 용어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n 플러스 1번째는 한계 기회비용이 400원이고 한계 수익이 400원이고, n 플러스 2번째는 한계 기회비용이 410원이고 한계 수입이 400원이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룰은 여기서 여기까지. 왜 n 플러스 1번째까지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한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한계값으로 보니까 여기는 어떤 상태예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어때요? 더 크죠? 각 단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한계 수입이 한계 기회비용보다 커. 이럴 때는 이 의사결정의 대상을 늘려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규칙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처럼 한계 비용이 더 커. 여기처럼. 이럴 때는 한계 비용이 더 크게 되면 의사결정 대상을 줄여나가는 게 규칙입니다. 그러면 여기 딱 같아지면 어떠냐면 여기가 최적이야. 여기까지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룰. 가장 간단한 룰입니다. 이 룰이. 가장 간단한 룰. 이 룰은 거의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룰은 한계 수입하고 한계 비용을 비교해봐서, 기회비용을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경제학 배우면 알게 돼요. 기회비용을 쓰나 마나라는 사실을. 한계 비용과 한계 수익을 봐서 한계 수입이 더 크면 의사결정 대상을 늘리는 쪽으로 조정을 하고, 한계 비용이 많으면 의사결정 대상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하고, 이게 같아지면 여기가 합리성이 달성된 상태야. 이건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이 첫 번째 룰이에요. 아시겠어요? 가장 간단한 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윤극대와 기업이론 배운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이 룰이 바로 적용되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한계 수입이 더 크면 의사결정 더 생산을 늘리고, 한계 비용이 더 크면 생산량을 줄이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면은 거기에서 최적 생산량이다. 이렇게 이제 이론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룰은 이게 합리성 기준 2입니다. 합리성 기준 2. 두 번째 룰. 자, 두 번째 룰은 약간 좀 변형된 겁니다. 이것이. 변형된 건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과 소비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과 소비자. 자, 이런 식으로 사과 소비자를 의사결정 룰로 만들면 좀 복잡해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소비자가 사과를 갖다 하나를 딱 먹어. 사과 소비자의 목적은 뭐겠어요? 소비자니까. 의사결정 목적은 뭐겠어? 효용 극대화란 말이에요. 만족을 극대로 하고 싶어, 지금. 만족을 극대로 하는 룰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사과를 갖다가 하나씩 사가면서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한계주의 원칙이라는 거. 이 한계주의 원칙에, 우리는 의사결정할 때 한계주의 원칙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갖다 공부를 해도 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계주의 원칙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계주의 원칙은 무조건 하나씩 의사결정 해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 경제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맘먹은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려고 맘먹었던 거예요. 원래 제가 군대 가가지고 나가서 무엇을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을 하다가
경작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인생 목표로 삼고. 그때 결심을 했을 때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배우는 이 주류 경작은 저는 그때 경작 잘 알지도 못했지만 공부도 안 해가지고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경작은 이게 바로 한계주의 원칙에서 의사결정을 기초로 삼어. 이것을 갖다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로 모여서 사는 사회를 갖다 저는 이걸 한계성 사회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를 한계성 사회라고 그러자.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연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성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의사결정할 때 평균치를 더 따지는 것 같아. 한계치보다. 평균과 한계는 무슨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고를 갖다가 N개를 갖다가 의사결정할 때 평균 의사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이만큼 평균치를 여기를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눠야 평균치가 나오죠. 그러잖아. 한계치는 이 앞에 있는 거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비용도. 이것도 평균 내려면 전부 다 싹 더해가지고 N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한계일 때는 생각할 필요 없어. 한계주의 의사결정의 특징은 뭐냐? 무조건 여기서는 뭐냐면 과거는 잊어라. 무슨 게 아시겠어요? 이 의사결정의 특징은 과거는 잊어라야. 그래서 이 주류경작에서 의사결정할 때 우리가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되는 비용을 무슨 비용이라고 불러? 매몰비용이라고 부르지. 매몰비용이 바로 과거의 발생 결정이 끝나버린 비용이야. 그렇게 한계성 사회에서는 과거는 생각을 않기 때문에 어제의 친구도 오늘은 적이 될 수가 있어. 여기서는. 왜? 그건 어저께 친구였던 거야. 오늘부터는 달라. 우리 사회는 그거 좀 틀리죠? 그렇죠? 옛날부터 쭉 이어지는 관계라는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내가 손해봐도 어때요? 과거에 얘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았으니까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다 생각합니다. 이게 평균성 사회의 특징이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고방식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도 근데 지금 보니까 이혼율도 높아지고 뭣도 높아지고 다 높아지는 걸로 봐서 우리 사회도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제 과거도 안 따지고 미래도 안 따지고 어때요? 꼭 이 순간씩만 최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원리들, 이런 원리들이 많이 적용되는 사회로 우리 사회도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고민했던 게 그거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분명히 우리 사회도 평균성 사회에서 미국과 같은 한계성 사회로 이전을 할 것이다. 그럼 어떤 일들이 생길까? 그걸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은 저는 문화입니다. 문화인데, 이 문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경제심리학인데, 비교문화 심리를 나누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심리학을 한 겁니다. 사고 패턴이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을 갖다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여기에 관련된 책 같은 걸 못 내고 있는데, 조만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내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한 10년은 공부했으니까 이제 모을 만큼 자료가 좀 모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한계성 사회로 가도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여럿이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이 사회에다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책을 한번 써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여러분들이 다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느 사회냐면 한계성 사회입니다. 아시겠어요? 한계성 사회의 한계성 사고 방식을 배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매 단위 하나하나씩을 가지고 의사결정한다. 꼭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과 소비자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 N번째야. 390원을 주고 사과를 사먹는데, 여기서 얻는 만족도가 400이야. 이 만족도의 화폐 가치를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편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편익. 편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경제 이론을 만들 때는 보편적으로 이런 사과 소비자의 의사결정 이론을 만들 때는 편익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수요 공급선에서는 편익 개념을 사용하지 사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390원 주고 사과를 사 먹으면 만족도는 400이 나온다라고 효용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딱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 먹을 때 효용이니까 무슨 효용이라고 부르냐면 한계 효용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사실 사과의 가격이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요? 사과 이놈 안 사 먹으면 이 돈 안 들여도 되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기회 비용인 셈이야. 그렇죠? 이것도 한계 비용인 셈이야. 사과나 사 먹을 때 한계 비용, 한계 효용.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사과를 사 먹을까 안 사 먹을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겠죠. 왜 그래 이 정보를 가지고는?
아까는 이것도 돈이고 이것도 돈이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바로 비교하면 잉여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이게 효용이고 이건 돈이잖아요. 그렇죠? 계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잉여가. 그래서 소비자 이론은 이렇게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게 바로 의사결정에서 이게 비용 쪽하고 수익 쪽이 의사결정 단위, 계산 단위가 일치할 때만 첫 번째 룰을 써먹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룰,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두 번째 룰은 이렇게 여기처럼 지금 의사결정 단위가 다를 때, 아시겠어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한계 비용의 단위가 불일치할 때, 이때 써먹는 것이 두 번째 룰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과 소비자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안 만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과일 소비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경제학 이론은. 자, 그러면 이제 과일 소비자가 과일 가게에 들어갑니다. 과일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과일을 사는데 이 소비자가 살려고는 과일을 살려고 할당해놓은 돈이 얼마냐면 10,000원이야. 10,000원. 그럼 이 10,000원의 돈을 가지고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과일을 어떤 조합으로 집어넣느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때 이 소비자는 일단은 광주리에다가 어떠냐면 10,000원어치의 과일을 싹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 사과 배가 10,000원어치가 싹 들어가겠죠. 그러죠? 사과 배 이런 뭐 딸기 10,000원어치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런 걸 놓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일단 10,000원어치 사긴 샀는데 목적은 뭐예요?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야.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잉여를 극대화시켜야 돼. 잉여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사과를 갖다가 내려놓고 배를 올려놓으면은 나에게 더 이득이다. 그럼 뭐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잉여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들기는 10,000원을 들어가고 있는 돈을 10,000원을 들이고 있는데 내가 사과를 내려놓으면서 포기하는 효용하고 배를 올려놓으면서 얻는 효용하고 두 개를 비교해봐서 배를 올려놓을 때 효용이 더 높다면 어때요? 결국은 작은 효용을 포기하고 큰 효용을 얻은 건데 큰 효용이 저기서 보면은 뭐에 해당돼요? 선택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되고 이때 포기한 사과의 효용이 뭐가 돼요? 기회비용이 드는 거지. 그렇잖아요. 기회비용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빼가지고 차가 효용이 더 컸으니까 어떻게 돼? 배를 넣어가지고 배 쪽의 효용이 더 컸으니까 그럼 잉여가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잉여가 생기면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잉여가 플러스인 하는 계속 교환을 계속 시켜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교환을 안 해야 된다는 때가 딱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교환을 하면 돼요. 자, 그 원리는 어떤 거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같은 값이면 한계 효용이 높은 것을 늘리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같은 효용이면 비용이 값이 작은 것을 늘린다. 맞죠? 같은 만족을 주면 싼 것을 더 먹고 같은 돈이라면 만족을 더 주는 걸 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기준이란 얘기야.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조금 그럴싸하게 이론으로 만들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사과하고 배밖에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 사 먹는 것이. 그러면 배를 하나 사 먹을 때 얼마가 되는가 하고 배값을 갖다 생각을 해봤어요. 배값을 생각해 봤더니 얼마냐면 배값은 300원이야. 이 배를 사 먹을 때 효용이 얼마가 되는 계산을 해봤어. 배 하나 먹을 때 효용이니까 무슨 효용이야? 배의 한계 효용이야. 배의 한계 효용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600이 나왔다고 해보죠. 사과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어. 사과를 하나 사 먹을 때 들어가는 사과값이 얼마인가라고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사과값은 얼마냐면 200원이야. 200원. 그 다음에 사과를 먹었을 때 여기서 누리는 한계 효용을 한번 계산해봤어. 그랬더니 이게 얼마가 나왔냐면 500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만들려면 이 기준이 되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만들면 돼요? 사과값으로 사과의 한계형을 나누고 배값으로 배 한계형을 나누어. 사실 거꾸로 해도 괜찮아.
그렇게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이건 얼마가 나와? 2.5가 나오지. 2.5가 무슨 얘기예요? 사과 1원어치는 효용이 2.5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배는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배는 1원어치가 효용이 2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둘인데 이 둘은 학생들이 적용하는데 엄청나게 애로를 겪는 둘입니다. 이 둘을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공식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돼요. 사과의 값은 사과를 하나 사 먹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야 돼요? 사과의 한 개 비용입니다. 사과의 한 개 비용으로 무엇을 나누어? 사과의 한 개 효용을 나누어. 이것은 얻는 것이니까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한 개 수익을 갖다가 나누어. 한 개 비용으로 한 개 수익을 나눕니다. 이 둘에서는 사과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수익이니까 이게 사과의 값으로 쉽게 얘기하면 200원으로 사과의 한 개 효용인 500을 나누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고 이쪽은 뭐냐면 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한 개 비용으로 한 개 수입을 나눕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 개 비용이 얼마가 되냐면 300이 되고 300원으로 하나 사먹는 300원 들었으니까 한 개 수입은 얼마예요? 600. 그러니까 여기 2가 나와. 여기 2.5. 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 이쪽이 바로 1원어치 한 개 비용당 한 개 수익이 이쪽 치보다 더 크니까 같은 비용이면 어디 치 사먹는다? 늘린다. 이쪽 치를 늘린다는 거예요. 이쪽 치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사과를 늘리고 배를 줄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두 번째 둘인데 자, 이 둘을 갖다가 알려줘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냐면 이 기준이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딱 내고 책을 딱 읽으면 머릿속에 뭐가 돌아가느냐. 갑자기 사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파는 개수가 어떻게 결정돼요? 단위가 사과는 개수 단위죠. 여기는 지금 이 수치로 계산하면 사과가 1원어치당으로 나왔잖아. 사과 1원어치씩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그 때문에 혼란을 겪게 돼. 그것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이런 것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경제학에서는 어떤 가정을 하게 되냐면 경제학에서는 이론을 만들 때 이런 가정을 취합니다. 가분성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쪼갤 수 있다는 게 가분성입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경제 이론을 만들 때는 가분성을 전제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고민하면 안 돼.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거래를 하는 단위를 갖다 습관적으로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어떻게 하면 사과 하나나 배 하나 이런 걸 생각을 하려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과는 200원이고 배는 300원이니까 사과 3개 값하고 배 2개 값이 똑같다. 600원으로. 그러면은 사과를 갖다 3개 사 먹으면 효용은 1,500이고 배를 갖다 2개 사 먹으면 효용은 1,200이니까 똑같은 돈이니까 어떤 게 더 효용이 높아요? 사과가 높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런 결정 방식이 의사결정은 방향을 결정하는 데는 분명히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학적 마인드가 아니야. 경제학에서 이렇게 접근을 안 합니다. 경제학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접근해요? 한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접근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한계주의 원칙. 한계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최후의 1단위까지 딱 쪼개 내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적용할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사용되는 정보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전부 다 정보들을 다 어떻게 고쳐놨어요? 한계값들을 전부 고쳐놨죠. 그냥 한계값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경제학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한계값을 일단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한계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거기에서 어떤 대상을 늘려서 한계값을 구한 다음에 그놈을 가지고 합리성 달성 룰에 적용을 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틀리게 돼요. 이게 경제학적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이게 경제학적 의사결정의 특징이야. 이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한계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 둘. 자, 세 번째 룰은 어떤 거냐면은 합리성 달성 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룰은 역시 마찬가지 이런 상황인데 사과 소비자 상황인데 여러분이 사실 사과 먹으면 효용이 500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배를 사 먹으면 효용 600이라는 거 알 수 없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룰은 어때요? 이런 규칙은 이건 어거지 가정이나 마찬가지 비현실적인 가정이죠. 이렇게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론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이 될 겁니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게 세 번째 룰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룰이 가장 제약이 적은 룰입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룰은. 자, 세 번째 룰은 뭐냐면은 한계 비용이라든지 한계 수익 어떤 것이든지 계산을 직접 해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세 번째 룰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저 첫 번째 룰은 어땠어요?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수익과 비용 쪽이 모두 다 계산이 가능하고 단위가 일치할 때 첫 번째 룰을 써먹었어요. 두 번째 룰은 수익과 비용을 다 계산할 수는 있지만은 단위가 틀리니까 두 번째 룰을 써먹은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교과서 읽으시면서 어떤 장을 시작하실 때 왜 저런 룰들이 적용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다 저 규칙 때문에 이렇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저거 딱 결정이 난 겁니다. 몇 번 룰이 적용되라고. 보면 알아요. 이론만 보면 알아요. 세 번째 룰은 뭐냐면은 세 번째 룰은 이제 어떤 것 하나가 직접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경우야. 사실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교환 가치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교환 가치를 한번 활용해 봅시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세 번째 질문은 첫째, 사과 하나 값으로 배를 몇 개 구입 가능한가? 이 첫 번째 질문이야. 사과 하나 가지면 배 몇 개 사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사과는 200원이고 배는 300원인데 몇 개 사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을 갖다 일단 이 수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호로 한번 다뤄보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사과 하나 값,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과 하나 값이 피 사과 이렇게 경제적인 표현하죠. 그렇죠? 피가 가격이니까 사과의 값. 배를 갖다가 몇 개 구입할 수 있는가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구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배값이 되겠죠. 배값을 일단 알아야 돼. 그러죠? 그래야 배를 몇 개 살 수 있는 거 알지.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하나가 1,000원이다 가정을 해보세요. 이 1,000원을 가지고 배 몇 개 살 수 있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배값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듯이 이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려면 사과값과 배값을 알으면 이런 말이잖아요. 사과 하나 살 수 있는 값으로 배를 갖다가 몇 개 살 수 있느냐. 배로 나누면 되잖아. 이게 첫 번째 질문의 답이야, 이게. 그래서 이것을 갖다 계산해 보니까 여기 지금 얼마 나왔냐면 사과값이 200원이고 배값이 300원이니까 얼마 나왔어요? 3분의 2 이렇게 나왔죠. 자, 두 번째 질문 이겁니다. 그러면 사과 하나 먹으면 배 몇 개 먹은 셈이냐? 이 두 번째 질문이야. 자, 사과 하나 먹으면 배 몇 개 먹은 셈이냐는 말은 뭐가 그렇다는 얘기야? 만족도로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과 하나 먹으면 이때 생기는 만족도를 뭐라고 불러? 사과 하나 먹으면 만족도를 아까 뭐라고 불렀어? 사과의 한계 효용이라고 불렀잖아. 그렇지? 아까 우리 한계, 추가로 하나 먹을 때 생기는 효용을 사과의 한계 효용이야. 그래서 한계 효용은 마이너스 유틸리티 MU 이렇게 씁니다. 사과의 한계 효용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면 배를 갖다 몇 개 먹은 셈이냐 물어보면은 배는 하나의 효용이 몇인가를 계산할 수 있어야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배의 한계 효용도 계산을 해봐. 이 답이 예를 들어서 2라고 나왔다고 해보죠. 2라고 나왔다면 사과 하나 먹은 것은 배 2개 먹은 거 똑같다는 얘기니까 배가 효용이 높아요? 사과가 높아요? 사과가 높잖아. 몇 배 높아? 2배. 하나씩을 똑같이 먹으면 사과에서 효용을 2배 얻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식으로 표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사과의 한계 효용이, 즉 사과 하나 먹을 때 효용이 배 하나 먹을 때 효용보다 2배 높다. 이렇게 표시되죠. 그렇죠? 여기 놓고 보면은 이렇게 표시되잖아. 이것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 경작에서는. 그러니까 사과 하나 주고 배 하나 2개 뺏어가나 배 2개 주고 사과 하나 뺏어가나 어때요? 얘는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이것이 바로 뭐냐면 대체율이야. 대체율. 이걸 대체율이라고 불러. 맞바꿔도 무방은 율이란 말이야. 그런데 사과 하나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불러? 한계 대체율. 항상 하나 기준으로 경제학을 계산해야 돼. 모두 다. 아시겠죠? 하나 기준으로.
사과 하나 더 먹는 것은 배 2개 먹는 것 똑같아. 이 사람은. 그런데 사과를 하나 먹기 위해서는 배 몇 개, 사과를 하나 사 먹을 때 들어가는 돈으로 배 몇 개 사 먹을 수 있어요? 3분의 2개. 만약 이렇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 효용하고 관계없으신 요 애 아닙니다. 이 애로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배는 여기가 600이고 여기는 500 그러면 이거 6분의 5가 됩니다. 이대로라면. 그렇죠? 우리 이 애에서라면. 자, 이런 상황에 뭐 똑같이 해봅시다. 그럼 2라고 하지 말고 우리 애 들은 거니까. 이렇게 됐다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더 큰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돼요? 이제 가만히 놓고 여러분이 경제학 공부를 하시면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야.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쉽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경제학책 처음에 보실 때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게 뭐예요? 기호잖아. 기호죠? 막 MU, P, X, Y, 뭐 N, K 어찌고 막 나오니까 하다 보면 어때요? 좀 있으면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망가하고 막 그러잖아. 저도 처음에 강의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왜? 학교 할 때는 다 그렇게 강의 들었으니까. 또 대학원 다니고 또 논문 볼 때도 전부 다 어때? 다 변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배웠어. 익숙해져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이 강의하다 보니까 한참 듣다 보면은 멍해 머리가. X가 대체 뭐냐? 나중에 그거조차도 망각해버려. Y가 뭐냐도 망각해. 여러분 책 읽어도 마찬가지지. 몇 장 넘기고 나면 앞으로 넘기면 망각. 오늘 공부하고 덮어놓고 내일 또 펴보면 어때? 오늘 나가는 진도가 딱 막혀. 앞에 치가 이해가 지금 기호가 안 떠오르니까 앞으로 또 나온 거 해야 돼. 이런 것이 문제야. 경제학은. 실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바로 그 기호를 쓰는 것 때문에 일단 애로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호들은 전부 다 이게 마지널 유틸리티다. 이게 프라이스의 약자고 Q는 퀀티티의 약자고 뭐 이렇게 전부 다 해주죠. 그렇죠? 그렇게 한 번씩 보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다시 여러분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그래서 이제 책을 쓰거나 모든 걸 할 때 제 책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절대 기호로 안 써놨습니다. 전부 다 사과, 배, 어쩌고저쩌고 다 그렇게 써놨어요. A라는 사람 있고 B라는 사람 절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씨, 박씨 다 그렇게 되어 있어. 이것만 하더라도 학생들한테는 엄청 편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경제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어. 경제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진짜 공급자 위주야. 모든 게 다.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장애를 느껴. 효율성이 떨어져. 사실은 그 사설한 거지만 그런 것들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또 뭐가 문제되냐면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 공부를 하는데 한계 대체율이다 그러면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수식을 풀어내고 그래프로 접근을 하지만 이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기회를 못 갖게 돼요. 책들이 다 간단하게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이 의미가 생각해보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쓰는 책들은 전부 다 사실은 옛날에는 패러다임을 이렇게 썼다가 지금은 다 이렇게 풀어놨어. 제 책을 보면 여기 나오는 한비선 사수 1번, 2번, 3번 이런 거 사용 안 합니다. 옛날 책은 다 그렇게 써놨어요. 규칙대로. 그러다 처음은 힘들지만 저렇게만 하면 어떠냐면 경작이 엄청 쉬워지는데 이번 주는 풀어놨기 때문에 규칙을 잡기는 조금 힘들어. 대신 그때그때 읽는 데는 엄청 쉽게 제가 풀어놨어요. 장단점이 있긴 있어. 그 자체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경작 공부하는 데서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야. 경제학에서 어떤 용어가 하나 나오면은 그 용어를 갖다가 용어 자체로서 이해를 절대 하지 말아라. 용어 자체로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개념으로서 완전히 풀어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풀어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하는 게 엄청 쉬워져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들고 있는 이 광주 사과를 보고 배를 사는 이해가 사실은 이게 단지 사과를 더 사야 되냐 배를 더 사야 되는 문제라면은 국민학교 5학년이면 풉니다. 이 문제를.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 조사를 해본 바로는 국민학교 5학년이면 한 80%는 맞춥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학적 마인드로 맞추는 것이 아니야. 뭘로 맞추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방식으로 맞추는 거지. 이거 2개 살, 이게 3개 살 돈이면 이거 2개 살 수 있고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맞추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니야. 뭐냐면 경제학적 마인드를 배우고 있는 것이지. 경제학에서는 이런 방식이 이런 때 의사결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이 경제학적 마인드가 형성이 돼가지고 어느 때나 어때요? 이론이 딱 이론을 딱 접하게 되면 경제학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기술이 되겠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경제학에서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다시 보면은 한계 대체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대체 어떤 거 하나하고 나머지 거하고 대체 맞바꾸도 되는 율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맞바꾸도 무방한 율이야, 이게. 한계 대체율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6분의 5인데 그럼 다시 이놈을 놓고 의사결정을 해. 또 이렇게 되면 또 헷갈려, 의사결정을 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기준은 뭐냐면 기준이 사과니까 여기서는 이 질문이 사과잖아요. 그러니까 사과가 기준이야. 사과 한 개를 사 먹는데 배를 몇 개 내려놓아야 돼? 사과 하나 사 먹는데 배 몇 개 내려놔야 돼? 이 질문에 의해서. 사과 하나 값으로 배 몇 개 사 먹을 수 있어? 3분의 2개. 그러므로 사과 하나 사 먹으려면 배 몇 개 내려놔야 돼? 3분의 2개. 이러잖아. 그렇지? 내려놔야 돼. 이게 바로 사과를 사 먹는 무슨 비용? 이게 사과 소비 한 개 기회비용이잖아. 그렇지? 이거 포기하는 거잖아, 이것을. 3분의 2개를. 기회비용이지, 이게. 근데 하나니까 한 개 비용이야.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빼나 마나야. 한 개 비용. 배로 계산하는 것 뿐이지. 사과 하나 먹으면 배 몇 개 먹은 셈이야. 몇 개 먹은 셈이야. 6분의 5개 먹은 셈이야. 그렇지? 이게 바로 수익 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과를 하나 사 먹으면 배 몇 개 포기하고 3분의 2개 포기하고 대신 몇 개 얻은 셈이야. 6분의 5개. 잉여가 발생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이 선택에서, 이 의사결정에서 얻은 것은 배 6분의 5개고 잃은 것은 배 3분의 2개야. 이게 기회비용이야. 그러니까 잉여가 생기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교환해야 돼? 사과를 늘리는 교환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늘리다 보면 어때요? 언젠가 늘리다 보면은 잉여가 계속 더 늘어나게 되겠지. 이게 합리적이란 말이야. 이렇게 하다 보면 형 그때 어디 될 거란 말이죠. 더 이상 교환이 안 될 때까지 옮기게 되면. 이 세 번째 룰이야. 세 번째 룰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냐면은 교환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환가치로 측정된 한계 비용하고 또 교환가치로 측정된 한계 수입하고 봐.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그럼 교환가치니까 교환 기준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한계를 할 때 이 하나라고 하는 기준 아까 저기 사과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 뭐라 하냐면 기준 대상을 늘린다. 그리고 상대 대상을 줄인다.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가 되면은 반대로 가야 되겠죠? 기준 대상을 줄이고 상대 대상을 늘린다. 똑같으면 받거나 마나.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룰이야.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룰을 찾아냈어요. 여러분이 경제학 책을 배우시다 보면 이 세 개의 룰이 각각 적용됩니다. 이게 바로 이융대화에서 우리 이융대 그냥 책에 있는 식대로 쓰면 MR하고 MC하고 일치시키면 이융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또는 요소를 갖다 고용할 때 MRP 이게 뭐 요소 고용의 한계 수익 정보야. 그 다음에 요소 고용의 한계 비용을 일치시키면은 이융대화라든지 이런 룰들이 다 첫 번째 룰입니다. 이건 전부 다 돈으로 다 다니고 일치하기 때문에 첫 번째 룰이 적용되고 있는 거야. 이것은 금액으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룰은 어디서 적용되냐면은 바로 이 소비자 이론에서는 아까 본 것처럼 사과의 가격으로 사과의 한계 효용을 나누고 배의 가격으로 배의 한계 효용을 나눠서 일치할 때까지 움직인다. 이게 바로 뭐예요? 한계효용 균등화의 법칙. 이거란 말이에요. 한계 비용당 한계 수익. 이것만 돼 비용수화에서는 뭐가 있어? 비용수화에서는 바로 요소 가격, 이자로 무엇을? 자본의 생산성 양을 갖다 나눈다든지 이게 자본 한 단위 투입할 때 비용이잖아. R이. 이게 한계 비용이야. 자본 투입에. MPK는 바로 뭐야? 자본의 한계 생산량이야. 자본 하나 집어넣을 때마다 몇 단위 만들어지냐 이런 얘기야. 수익 정보에 얻는 거야. 이것도 하고 임금으로 노동 한 단위 고용할 때의 비용으로 노동 한 단위를 투하했을 때 얻는 생산량. 이거는 그러니까 돈이고 이것은 뭐예요? 생산량들이잖아. 돈 생산량.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룰을 다 적용하고 있는 거야. 돈, 효용. 돈, 효용 그러니까 두 번째 룰 적용을 첫 번째 룰 적용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룰들이 나옵니다. 이 비용수화룰, 효용대화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요소 고용의 이용대화다 그러면은
R분의 무슨 VMP K는 W분의 VMPN이라든지 이런 식들이 다 어때요? 이 두 번째 룰을 적용하고 있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룰입니다. 세 번째 룰은 어디서 적용하고 있냐면 세 번째 룰은 바로 대체율들을 이용하는 거야. 소비자 이론에서는 무차별선에서 MRS XY는 이게 바로 뭐예요? X 하나 소비하는 것은 Y 몇 개 소비하는 거 똑같냐? 그게 한 개 대체율이야 이게. 이거하고 뭐하고? PY분의 PX. X지 하나의 가격과 Y지 하나의 가격. 이렇게 상대 가격을 나누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X지 하나 사 먹을 돈으로 Y지 몇 개 사 먹을 수 있느냐? 그 지금 아까 구한 거 그거야 이게. 이 무차별선 이론에서 누리지. 그 다음에 비용소화에서도 뭣도에 MRTS NK는 R분의 W 똑같은 룰이야. 이것도 이거 뭐야? 노동 하나 고용을 놈으로 자본 몇 단위 고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잖아. 그렇지? 이게 임금이고 이게 이자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뭐예요? 노동 하나 투입원은 노동 하나는 자본 몇 단위 투입하는 거 똑같은 생산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얘기야. 똑같은 룰이야 이게 룰들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각각 별개로 여러분들은 처음에 배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 통하고 있는 룰은 이 세 가지 룰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그때그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일단 여기서는 뭐 이거 자체를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걸 여러분이 룰을 알면은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아, 이 장은 당연히 이래서 이들이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산량을 늘리는 거죠. 한계 수입이 크니까. 이렇게 하면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한계 비용이 더 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면은 요소의 고용을 늘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 줄이는 거야. 이게 수익이고 비용이니까. 전부 다 이게 한계값들이야.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한계값들이지만은 사실은 사과 하나 사 먹을 때 그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사과값이니까 사실은 어때요? 그냥 가격으로 표현되는 것 뿐이지 한계 비용은 한계 수익이야. 다 똑같이. 이거 전부 다 마찬가지. 임금이라고 하는 거나 이자라고 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한계 비용도 한계 수익이라는 일반적인 룰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원어치 사과 효용이 1원어치 배 효용보다 크니까 사과를 늘리고 배를 줄인다. 이런 룰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반대 룰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1원어치의 자본의 생산량이 1원어치의 노동 생산량보다 크다. 그러니까 자본을 늘리고 노동을 줄인다. 이런 룰이 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XG 하나를 갖다가 투입했을 때 얻는 만족도가 이게 Y제로 계산된 만족도죠. 그렇죠? 자, 이것이 XG 하나 때문에 포기해야 소비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YG 소비량보다 더 크다는 거니까 어때요? 아, 편익이 수익 쪽이 더 큰 거니까 기준지 X를 갖다 늘린다. YG 줄인다. 다 이런 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하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개별 것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룰 전체적으로 한계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룰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맞춰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용만 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뒷페이지로 쭉 넘기셔가지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실은 제 과거의 책들은 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제가 그 논문을 써가지고 찾아낸 그런 그 룰이거든요. 이 법칙들. 근데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혹시 공부를 하시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쉽습니다. 그 뒤에 두 페이지에 다 적용이 된 겁니다. 사실 우리 그 배울 내용이. 거기 보면 항상 의사결정, 먼저 딱 어떤 이론이 딱 시작을 하게 되면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수익과 비용이라는 걸 먼저 찾아내요. 찾아낸 다음에 거기서 총 수익과 총 비용을 찾아내는데 총 수익과 총 비용을 가지고 바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원칙을 쓰니까? 한계주의 원칙을 쓰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 뭘 찾아내야 돼요? 한계값을 계산해내야 돼. 그 의사결정 대상을 추가를 한 단위 늘리면서 어떤 총 수익의 변화량에서 한계 수익을 찾아내고 총 비용의 변화에서 한계 비용을 딱 찾아낸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찾아내. 그래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정보를 찾아낸 다음에 이놈을 가지고 이제 따져봐.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가 일치하는가? 첫 번째 룰인가 두 번째 룰인가 세 번째 룰인가를 따져봐. 그러면 분명히 바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놈을 이용해가지고 하미스 달성률을 적용만 하게 되면 어때? 그럼 결과가 딱 나오게 돼.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짜맞춰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주류 경제학에 쓰이는 이론을 만드는 또 하나의 패턴이 뭐냐면은 균형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균형 패러다임.
여러분이 경제학 배우다 보시면은 소비자 이론 그러면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뭐 효용은 한계 효용은 체감하고 이런 법칙들 나오죠. 그러죠. 무슨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대체율 체감의 법칙, 한계비용 체증의 법칙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한계생산 체감의 법칙. 이런 것들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규칙은 없는 것일까? 아주 간단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데는. 이게 바로 균형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균형원리는 여러분들 이것만 보시면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균형원리라고 하는 것은 주류경제학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우리 주류경제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전부 다 정태분석입니다. 이 균형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두 가지에 의해서 항상 이론 내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제 이론에서 정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과 균형을 비교하는 분석이 정태 분석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론에서 충격을 딱 처음에 균형 상태에서 충격이 딱 들어가면 불균형이 생겼다가 다음 균형이 만들어져야 어때요? 그래야 정태 분석이 가능해. 균형과 균형을 비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균형은 항상 균형으로 가도록 이론이 조작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건 이론 자체의 필요성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원래 주류경제학은 패러다임으로 보면은 어디에 속하냐면 고전 물리학, 뉴턴 역학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바로 안정된 균형 시스템이거든요. 그 자체가 충격이 들어가게 되면 불균형이 생겼을 때 다시 균형으로 다시 가려는 속성을 가지는 그런 이론 체계입니다. 이건 바로 그 전통적인 그 중세의 신학 체계가 바로 과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중세의 신학 체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전의 신학 체계에서는 하느님이 만든 세상 아닙니까? 이게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이 만든 건데 하느님이 우주를 갖다가 아주 질서 정연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거 여기에 과학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이 들어오면서 하느님의 세계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서 머릿속에 생각하는 직관은 뭐겠어요? 분명히 규칙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서 정연한 규칙. 그 규칙은 절대 어때요? 부조리한 규칙이 아니야. 하느님이 만든 규칙이니까 질서 정연하게 안정된 틀로 조화롭게 갈 것이라는 생각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19세기에 모든 과학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경제학도 그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균형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발전을 못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체계에 딱 머물러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여러분이 경제학을 배우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균형 체계가 바로 뭐냐면은 수요 공급 법칙이야. 저는 이제 저의 연구 논문에서는 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시장 수준에서의 균형 패러다임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요 공급 법칙이 만족되지 않으면 시장이 불균형이 딱 생겼을 때 안정적으로 균형을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 이러면 정태 분석을 못해. 그러니까 수요 공급 법칙을 처음부터 전제를 해놓는다는 얘기야. 근데 왜 경제학에다 그럼 여기다 법칙이라고 붙여놨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이건 법칙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보면 다 뭐예요? 짜맞추기 이론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짜맞추기. 짜맞추기인데 법칙도 아니면서 이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을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미시경제학 책을 쓰면서는 경제학 책에다가 이것 가지고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써도 그 당시 박사 학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개 학원 강사가 이런 책에다 이런 말을 써도 문제가 없을까? 제가 책 처음 썼을 때 나이 33이었는데 우리나라 33세 경제학 책 쓴 사람은 없거든요. 기본서 쓴 사람은. 근데 너무 또 내가 무모한 짓을 안 하는 거 하면서도 쟤는 제 연구 결과에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주류 경제학은 허위의 과학이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해놨어요. 거짓말 과학이야. 이건 짜맞추기야, 짜맞추기. 지금도 그 신념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류 경제학은 짜맞추기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어때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패러다임만 잘 이해하고 계셔도 그 규칙에 딱딱딱 맞아떨어지게 돼 있어. 이론 틀이 짜맞추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다른 쪽에 학문들처럼 다른 사회과학처럼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면은 이론이 엄청 중구난방일 거야. 여러분들이 보통 배우시는 지금 공부를 하시는 나머지 책들은 되게 그런 마인드로 쓰여진 책들이다 보니까 별 잡스러운 이론들이 다 들어와 있죠. 그러죠. 그 안에는 다 들어와 있잖아. 경제학은 절대 잡스러운 이론 못 들어옵니다.
경제학은. 그래서 저처럼 심리학을 한다든지 방법론 하는 사람들은 주류경제학자가 아니야. 저는 주류경제가 아닙니다. 저는 경제학에서는 비주류 경제학자에 속합니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쫓아냅니다.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는 수용을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물론 어느 학문이나 사실 거부 반응은 보입니다. 처음에. 그러나 경제학은 공고한 아주 확고한 장벽을 쳐놓고 있는 학문이고 다른 학문들은 쉽게 얘기하면 담장이 좀 허술해. 뛰어 들어갈 수가 있어. 경제학은 아니야. 공격을 더 세게 해오면 벽을 더 공곡이 더 쌓아버립니다.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학문의 이런 특성을 아셔야 돼. 그래야 경제학을 어때요? 경제학 속성을 아셔야 경제학을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학문과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제일 첫 번째 이 수요 공법칙도 여러분이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것은 과학적 법칙이 아니고 짜맞추기 법칙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개인 수준으로 넘어왔습니다. 가게나 기업들이 의사결정으로 수준으로 넘어왔는데 첫 번째 룰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있는데 한계 수입이 더 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의사결정 대상을 늘릴 거 아니야. 사과 장수를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갖다 팔 때 추가로 얻는 수익하고 사과를 갖다 팔 때 들이는 비용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사과를 갖다 팔 때 얻는 수입이 더 항상 그럼 잉여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잖아. 그럼 잉여 들어오기 때문에 사과를 더 많이 갖다 팔려고 막 늘릴 거 아니야. 계속 늘리다가 어떤 일이 생기겠어? 이게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모두 다 변함없이 똑같이 유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동호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사과 장수는 사과를 몇 개나 갖다 팔다고 의사결정하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과가 다 이 아저씨가 갖다 팔겠죠. 그렇지? 이 사과 장수가. 그렇잖아. 이런 일이 왜 만들어지면 안 돼요? 생기면 안 돼.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독점이 되는 거잖아. 독점 사과 장수가 되는 거잖아. 주류경제학에서는 왜 독점을 수용하지 않죠? 아까 얘기했잖아. 시각 자체가 무엇을 의미해? 조화로운 공존의 세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익은 공익이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 어떤 개인의 의사결정이 사회적으로도 어때요? 조화를 이루면서 사회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게 주류경제학 생각이야. 그런데 이런 이론을 채용해버리면 이 경제 주체가 시장을 전부 석권해버리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지? 독점해버리잖아. 이런 이론은 절대 주류경제학에는 수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을 짜 맞추는 거야, 이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아시겠어요? 그 시각에 맞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수익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사과를 막 할 때마다 한계 수입이 올라가야 내려가야 되겠어. 같아지는 때 생계가 그만둘 거 아니야. 그러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떨어져 내려와야 되겠지. 이것은 올라가야 되겠지. 이렇게 되면 가장 좋고 이게 올라가고 안 변해도 균형은 나와. 이게 안 변하고 이게 떨어져도 균형은 나오겠지. 그러지?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여기도 사과를 소비하는 사람, 사과와 배를 소비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이쪽이 사과 쪽이고 배 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 사과를 늘리고 배를 줄이겠지. 자, 이 사람이 사과 배 사 먹는다고 해서 사과값은 안 변할 테니까 이제 안 변한다고 합시다. 이게 바로 완전적인 시장 가정이라고 하는 거지. 경제학에서는. 가격은 안 변한다. 개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자, 그러면 사과를 사 먹을 때 사과의 한계 효용이 어떻게 될까요? 사과를 더 사 먹으면 이것도 안 변하고 이것도 안 변해버리면 이 사람은 뭐만 사 먹어버려. 있는 돈 전부를. 사과만 사 먹으겠죠. 그럴 거 아니야. 사과만 사 먹어버릴 거 아니야. 사과만 사 먹으면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야. 정상적인 인간이지. 사과만 사 먹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과 중독증 환자라고 부르잖아. 사과만 사 먹으니까. 경제학은 정상적인 사람을 전제로 해서 이론을 만들기 때문에 중독증 환자는 안 다룹니다. 아시겠어요? 이론 내에 중독증 환자는 안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돼? 한계 수입이 떨어져? 내리가야 되겠지. 사과를 사 먹을수록. 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배를 줄일수록 올라가 줘야 되겠지. 자, 이렇게 소비를 계속 늘릴수록 어떤 것은 한계용이 점점 떨어져 내려가는 걸 뭐라고 불러? 한계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것을 체감 점점 떨어져 내려간다라고 부르는 거야. 체감의 법칙. 참 그럴싸한 법칙이죠. 그러죠? 그럴싸한 법칙이야.
그러나 여러분이 이 구조만 딱 보면 벌써 짜맞춰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짜맞춰진 거예요, 이것은. 균형이 나오도록 짜맞춰진 거란 말이야.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마다 배부르니까 맛이 떨어지니까 환경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그것은 진짜 이론의 본질을 이해한 것이 아니야. 이론의 본질을 이해한 것은 제가 이거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이론의 본질을 이해한 거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짜맞춰지는 거야. 짜맞추는 틀을 내 생각하면 아주 단순한 규칙이 들어있어, 이 안에. 아시겠어요? 그렇게 일일이 하나씩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 x제를 갖다가 늘리고 y제를 줄일 때 한계 대체율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사 먹는다고 가격은 안 변할 테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떨어져 내려가야 균형이 생기지.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생기면은 노동 한 단위를 늘릴 때 그때 그 생산에 기여한 바가 자본으로 생각해 보면 크기가 바로 노동 한 단위를 고용하기 위해서 빼야 되는 자본의 양보가 더 크니까 노동 쪽이 수익이 크니까 노동을 늘리고 자본을 줄일 텐데 이때 노동을 늘리면서 이 값이 대체율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떨어져 내려야 균형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런 규칙들을 다 어때요? 짜 맞춰놓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한계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르지. 늘리면 줄어든다. 한계 기술 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르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르지. 이것도 그럼 똑같은 논리로 뭐 해야겠어?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르지. 다 이런 식이야. 이건 우리가 다 단순한 생각만 해봐도 추론하면 어때? 뻔한 규칙이 적용됐다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이걸 일일이 한계 효용은 체감할까 체증할까 고민하고 한계 생산성은 이건 체증할까 체감할까 그때마다 외우고 그럴 성질의 것이 아니야. 자, 그러면 더 단순하게 싹 종합해보니까 머리 굴릴 것도 없이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우리는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한계값을 끄집어내는데 한계값은 크게 보면 한계 수입이라는 것이 있고 한계 비용 쪽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크게 보면 이렇게 있잖아. 한계 수익 쪽은 어때? 감하거나 안 움직이면 돼. 비용 쪽은 증하거나 안 변이면 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무슨 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무슨 정보들이 항상 한계 수익 정보들이야. 그 이론을 만들 때 한계 수익 정보들이야. 뭔가 의사결정 주체가 의사결정 계산을 늘리면서 뭔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얻는 것들은 다 한계 정보들이 이렇게 체감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법칙이 적용된다면. 이건 체증이 될 수가 없어. 이론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만들어내면 잘못된 이론이 돼버려. 이쪽은 체증의 법칙이 나와. 비용 쪽은. 아시겠어요? 그보다도 더 큰 마인드를 가지고 큰 틀로 생각한다면 의사결정을 늘려나갈 때 정보들은 어떻게 움직여줘야 되냐? 바로 의사결정을 수답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자에게 불리하게 움직여줘야 돼.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익 쪽은 떨어져줘야 되고 비용 쪽은 늘어나야 멈추는 점이 생기니까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불리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야. 자, 이렇게만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이게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만들 때 규칙이라는 게 참 단순하구나 하는 걸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보시면서 각 장을 공부를 하시면서 경제학을 보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 이 규칙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이럴 게 거의 없습니다. 경제학은 특징이 뭐냐? 절대 암기학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저는 암기하지 말아라. 암기하는 사람 치고 경제학 점수 잘 맞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암기하는 사람 치고. 암기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쭉 다시 넘어와 볼까요? 뒤쪽으로 넘겨보세요. 뒤쪽으로. 22페이지. 자, 그래서 거기 이 H-4를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죠? 균형 패러다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 소비자 이론 효용 극대화하고 기업은 비용 극대화, 수익 극대화, 이윤 극대화, 투자자는 효용 극대화, 노동자도 효용 극대화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을 때 의사결정을 할 때 한계 수익 정보가 한계 비용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규칙들을 보니까 다 어떻게 생겼어? 한계 수익 정보는 체감 아니면 불변이고 분명히 맞죠, 그러죠? 만들어져 있잖아. 한계 비용 정보 어떻게 생겼어? 불변 아니면 체증으로 분명히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짜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규칙만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염두를 넣으시면서 이론을 보시더라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거기 연결을 해드릴게요, 이것하고.